찬양입니다. 노래 이름은 유한부스입니다. 제주에서 촬영을 했고 2차 공연으로 광주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감개무량하고 감동입니다. 이렇게 찬란하게 화창한 날에 산으로 들로 안 가시고 뭘로 봐서도 재미있는 즐거운 연극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아픈 자리에 동행하러 와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연극은 좀 연극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연극이라는 건 작가가 대본을 쓰고 연출이 연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관객을 더 재밌게, 더 웃기고, 더 슬프게 해서 관객을 그냥 쥐었다 놨다 하느냐를 1순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연극에는 그런 작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대에서 진행되게 되는 이야기는 제가 원작 대한민국으로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여기에 올려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찬란하고 화창한 봄날도 여름날도 가을날도 만날 수 없는 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유가족분 또 그것을 몇십 년 동안 공연을 통해서 겪은 배우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가 뉴스에서 보던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쯤 이 시간만큼은 내 이웃, 내 친구, 어쩌면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분들과 뜨거운 마음으로 동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모인 철거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물대포로 망부에 물을 뿌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물길을 피하다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락에 대비한 응급 조치도 없어 건물에서 떨어져 다친 사람들이 한동안 창바닥에 방치되기도 해서 결국 오늘 참사는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하는 순간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해도 경찰로선 일말이 백씨가 차벽에 연결된 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 사격합니다. 차벽과 4m 정도 떨어져 서 있던 백씨는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머리에 집중적으로 맞고 힘없이 도로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신을 잃은 백씨와 백씨를 구조하러 온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 발사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 부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지역 주민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없이 장화를 신고 일렬로 내성천에 들어갔는데 군의 측은 병사들에게 복장 통일만 강조했습니다. 사단장이 강조사항이라며 하의로는 전투복, 상의로는 적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정작 구명조끼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데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는 군인 프로젝트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 죽거나 다친 게 아니다.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그냥 무료롭게 하는 거냐고요. 내가 그 기분을 무료롭게 다 하셨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서구포서 온 고윤선 댐수다. 이제 85 먹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현안,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전에 저희 가족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성은 고씨로 영자, 일자, 고영일 되시고 어머니는 강씨, 순자, 옥자, 강순옥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사 금술이 좋았는지사 두 분이서 집안에서 큰 소리 한 번 나는 적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형제지간은 큰 오라방 이름은 고윤민, 둘째 오라방은 고윤여, 셋째가 저 고윤선이고 나 아래 여동생이 셋이신디 윤순이, 윤니, 경호 막둥이, 윤나, 이치륵 6 오누이 됩니다. 나가 이 자리에 영 나오게 된 건 편안 나가 9살 때 시국이 막 어수선하연 그날은 가을 저녁인데 그날은 아버지가 쉬는 날이다. 아버지가 나 데리고 막둥이 나집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동생 둘 대련 바당에 간 고메기형, 물고기형, 문어자반 그걸로 어머니가 밥상을 들러면 오전 하날 배가 이만히 한락산만이 불러놓으나 들러오질 못하여 그런 아버지가 그 밥상을 들르래 부엌으로 영 가는디
지금부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전부 다 닥천 어머니를 대자 꽉 물쳐돈 이제 아버지 뒷덜미기를 다 깎아치게 받은 너 고영일이 맞지? 어멍자에 찔찔 먹고서 가는 거라 마시. 아이고 이거 집안에 오라방들을 먹고 난 놈이 모사한 팍팍팍팍 털먹 쓰러져 있신 어머니 신이 달려가나. 어머니는 애기가 어떡대카무대 배를 영 감싸나 있고 정신은 어신 거 닮아. 어머니 아버지 어떡해. 난 그제서야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 아버지들을 쫓아가는데 나른님이 어두워 캄캄해졌다. 윤빈이 아버지! 소리는 들렸다 말았다 멀어졌게만 한참 쉽다. 배를 연 감싸자 흑범벅이는 혼자 돌아가십니다. 걔는 다음날부터 큰아버지여 친척들이 다 모다전 사람들 가둬놓은 창고로 헛교로 팔불소로 아버지를 찾아다녀도 아버지를 쫓지 못하여. 근데 아버지 끌려간 지 사흘 만에 해가 저 도순에 사는 이모 해가 떨어지기 전이 정신 잃어본 사람처럼 달려온 윤매와 찾았죠. 정말 머리 시체더미 속에서 윤매나방 찾았죠. 사람을 굴비 엮듯이 엮어 폭포 위에서 밀어 떨어져 본 것 닮아 시신들이 격격히 살아있으니 호나 들쳐치자 시신을 온 사람 들쳐가고 우리 아버지를 쫓았대. 윤민아 발이 혼발은 내 말이고 혼장발만 이 집신 신어 있어. 이모가 그 집신을 보내라. 그걸 붙잡아 울음이 터져. 우리 어머니 그 집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데 이모 울음소린 더 커져가고 우린 덩달아 더 울고 누개가 더 잘 노는지 내기 어는 거 보죠. 그칠 줄 모르는 울음바다가 됐구나. 날 밝아지난 큰아버지여 친척들이 소달구짓고선 아버지 시신을 모서한 저 건사고로 밭이 구덩이를 파고다. 아이고 그 와중에 그날 밤이 우리 어머니 막둥이를 낳아 가희가 저 서귀포 법판에 사는 윤하우다. 그때 우리 윤이가 4살 윤순이가 6살 나 9살 조군 오라방이 12살 겨우고 우리 큰 오라방이 17살. 그때 우리 큰 오라방은 고등학생인데 막 똑똑하여 강정에서 천재나 땐 해였어. 그연 아버지 영장치는 뒷날 다음날에 저 어머니가 일부러 갓난쟁이를 막 시끄럽게 하면 집안을 막 시끄럽게 하는 거라 마시. 그러면 큰 오라방을 불어동 앉혀둔 요 쏙고재기 속에서 먹거려면 큰 오라방 손에 꼭 쥐어지면 눈물을 뚝뚝 흘려. 경인게 큰 오라방은 고개만 끄떡끄떡하고 어머니 신이 큰 절을 합니다.
와연 영 베리다 너미 좋아와 동생들 때 하나 놓고 잠이 들어. 그 이후로 우리 큰 오라방은 안 보여. 그게 우리 오라방 마지막 모습. 나중에 한 얘기지만은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감시하는 걸 보고 큰 오라방까지 잘못된 가보대 어머니가 큰 오라방을 서울로 피신을 보냈고 경혜에게만은 다음부터 경찰들이 아예 지민들에 닥쳐 집안을 막 뛰죠. 그것도 한밤중에. 집에 남자란 건 조고 오라방뿐이고 어머니였나 여자애기를 아이고 너무 무서워. 걔는 호르는 어머니가 동생들 나신 집에 껴던 좁은 오라방역 사비역 괭들런 아침에 나간 게만은 어머니 혼자 돌아와. 해가 떨어지기도 전이 우리 신집 저녁 매경에만은 저 막둥이 유나 나가 없고 윤인 어머니가 없고 윤순이 나 손잡아 어머니 양손에 보따리 들던 우리 시집 막 빨리 걸으는 걸음을 재촉해 강보나 아버지 묻은 밭이야. 아버지 묻은 자리 옆에 영벨령보난 구덩이가 나오고 구덩이를 영 치우난 집이 영 덮어져 있는 거라. 그걸 치우난 사다리가 나와. 그 소금이 영벨령을 하고 좁은 오라방이 근선아 빨리 내려와. 오라방이 사다리 꽉 잡아기 시큼해. 조심히 내려와. 허연 나 내겨봐. 그 사다리를 내려가는데 아이고 나 구추로 긴 사다리 처음 보는 거 알고 정말 지푸푸덕이다. 건허연 우리 밤이 되면 그 구덩이에서 지내. 날 밝아지면 집에 와 밥해고 다시 어두워지면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지내. 아이고. 경에도 참 신기한 게 동생들이 그추럭거렸어도 그 구덩이 속에서 헛벌 우는 걸 못 봐. 너미 겁을 먹어 아는 건디사. 너미 착하여 아는 건디사. 요 갓난쟁이 유나조차. 우리 어머 얼마나 애가 타실까. 아휴 우리 어머니 고생 참 많이 하였죠. 35에 서방일 넘을고 가진 건 없고 요 애기들은 보글보글하고 새벽부터 오밤중에 나가 잠시 쉬는 걸 못 봐. 큰 오라방이라도 있으시면 옷을 편안하실 테지만 또시 언제 무슨 핑계로 잡아다 그 사단을 낼 줄 모른다. 그 길을 택한 거죠. 자식 5을 혼자 키우는 거 어디 쉬운 일이나. 우리 어머니 가끔씩 밤이 우리들 다 자는 중 알아. 혼자 바닥에 나가. 경험이 요 주먹으로 가슴 팍팍 치고 한숨만 푹푹 쉬다 소리나 물다 우리들은 가운데 입을 확 틀어막하고 나도 울다 우리 어머니들은 가운데 베개 팍 울어. 에휴.
어머님의 우리들 먹여 살리지 바다로 밭으로 일가불면 동생들 돌보는 건 나초기라. 경험 있는 동생들 데려 노물도 뜯고 고사리여 미나리도 하고 밭이랑 검질도 해고 경험하다보다 공부를 못해요. 한글은 읽을 줄 아는디 요 책 본 줄 읽은 재미였어. 걔는 나 아래 동생이 12살 돼가나 가희한테 동생들 먹여던 난 물질을 하기 시작하였어. 놈들은 이어머야만 갈 때 난 바닥에 나가고 날씨나 막 안 갈 때도 난 가고 돈을 뱉들지 어떤 어멍을 돕지. 새벽부터 물질을 하고 형없어. 그때 나 나이 15살 바닥이 시간 살았어. 바닥은 나 몸을 풀어줬거든. 그자 바닥에 나가 바닥이 날 살렸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살면서 한 번도 시국에 관한 말을 안 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이 정식줄 조국 있을 때 아버지 제삿날에 넉나가 사람 넋두리 하는 것처럼 큰집이 아들 조문이 큰집이 아들 조문이 큰집이 아들 조문이 이 주름 이름을 부르더라고. 몇 번이고 계속 아이고 난 누군지 몰라. 얼굴도 기억 안 나. 아이고. 경원님, 우리 아버지 삼촌요, 조문희 삼촌은 학교 선생이셨고 선생은 많이 배운 자고 많이 배운 자는 빨갱이다. 어머 끄서다 죽여버리고 우리 아버지 선생의 형제는 빨갱이 물이 들어 빨갱이다. 어머 끄서다 죽여버리고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 38. 그날이 무작위 춘년 10월 28. 우리 아버지가 끝으로만 아니 죽었시. 우리 아버지가 끝으로만 아니 죽었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사진 고정 오래되신지 아버지 사진 어서구나 어머니 사진 가져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예. 가버린 살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우사 죽자 사자 그리 왔다 그리 간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광주에 사는 전호준이고 말이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1980년 5월 5.18 문중 항쟁 당시 5,6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5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저희 동네 그리고 이웃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시민군도 아니고 집회 나간 것도 아닌데 군인들에게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나가고 말이다. 괜찮겠지라? 네. 그럼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주남마을 버스 사건입니다. 5월 23일 정오에 버스 한 대가 여기요 광주에서 저 화순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요 버스에는 송원 여상 3학년 박현수, 여고 2학년 홍금수, 시신들을 안치할 관을 구하기 위해 화순으로 가던 백대환, 황호걸, 일심방직 노동자였는데 난리통에 공장이 문을 닫자 화순 본가로 돌아가던 고영자,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러 가던 김술래 등 총 18명의 시민들이 타고 있었던 거야. 계엄군들은 더 이상 광주를 빠져나가거나 광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광주 외곽을 그냥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해필사 요 버스하고 계엄군 놈들하고 그냥 딱 마주쳐버렸죠. 계엄군 놈들은 버스를 보자마자 그냥 다짜고짜 무차별 발포를 해부르고 나라든 총탄에 버스 기사는 즉사해버리고 버스는 또라고 불러 떨어져 버렸어. 그런 뒤도 요놈들은 그 버스를 향해서 그냥 미친 듯이 총을 쏴대버렸잖아. 의자가 뒤집어지더니 깨진 유리창으로 그냥 빨간 피들이 쫙 튀어도 총소리는 멈추질 않았던데요. 버스에 타고 있던 18명의 시민 중 17명이 애무심 총탄에 맞아서 사망을 해버렸는데 머리, 가슴, 하복 온 몸이 그냥 총상으로 난사를 당해버렸다고요. 아이 그란디 요놈들은 버스에 올라타갖고 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대검으로 막 찔러대면서 확인 사살까지 했답니다. 다행히도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요거 이한전, 홍금수 이 모든 진상은 그녀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계엄군 한 놈이 야 오늘 오전에도 버스 한 대를 습격해서 11명을 죽였어. 어때? 너도 맛 좀 볼래?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해주려고 만졌는데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엉덩이가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다음은 송암동 사건인데요. 5월 24일 공수부대원 놈들에게 5월 27일 도청 학살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저기 광주 비행장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났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송암동을 지나가는데 아니 그냥 갈 일이지만 송암동 주민들을 향해서 그냥 기관총을 무지하게 발포를 해갖고 80여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광주 봉쇄를 위해서 미리 매복해 있던 계엄군들이 있었는데 아예 갑자기 총소리가 났대. 요 총소리가 시민군들이 쏜 총소리인 줄 알고 거기에다 내놓고 막 수류탄을 던져버리고 총을 쏴대고 아주 지그들끼리 총격전이 벌어졌겠지. 그 총격전으로 공수부대원 9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게 요놈들이 아주 미쳐갖고 폭도들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죽었다 하면서 인근 주택과 야산을 수색하면서 무자비하게 총질을 해버렸어요. 늦둥이 아들 공부시키는 재미로 사는 어머니 박연옥 씨는 오치동에서 자취하고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니 갑자기 총소리가 난 게 무서워갖고 그냥 하숙에 딱 들어가갖고 이러고 딱 숨어 있었는데 해필싸 공수부대원 놈에게 그냥 딱 들켜버렸죠. 그러면 하숙에 총구를 들고 나와! 빨리 나오라고! 하고 소리를 질러 싼게 언니는 그냥 무서워서 나가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벌 여러 번 떨고 있는데 그러면 하수구에다 대고 그냥 총을 난사를 해서 엄니를 죽여버렸고 말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놈들은 마을로 들어가고 선방고 김승우 공장에 댕기는 권글리 운전기사 임병철 요 세 사람을 끌어다가 마을 근처 촐로에 세워놓고 사살해버렸어. 이 사람들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총소리가 난 게 집 뒷간에 딱 들어가고 요라고 딱 숨어있다가 아니 조용해지는 것 같은 게 이제 다 간 줄 알고 마루에 나와갖고 장기를 두고 있다가 끌려가갖고 그 분별을 당했구만. 그릇이 어머니는 그냥 대형군 뒤를 쫓아가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우리 아들 아무것도 몰라라. 지발 좀 살려주시오. 하고 그냥 사정을 했는지도 그런데 엄니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여버렸구만. 나주 남평에 사는 국민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송종교 씨는 광주에 사는 딸을 데리고 나주 집으로 가는 길에 딸 대신 총탄에 맞아서 사망해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고등학교 2학년 김평경이는 조준 사살해버리고 중학교 1학년 방광범이는 친구들하고 저수지에서 멱을 감고 있었어요. 아이 그러니 갑자기 천지를 흔드는 총소리가 난 게 아이들이 놀래갖고 재빨리 그냥 막 툭 뒤로 넘어가갖고 딱 숨었는데 아이고 아이 햇빛사 달리기가 제일 느린 광범이가 쫙 뒤에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아야 광범아 엎드려야 엎드려! 아이 광범아 엎드라고 뒤에 군인! 그 순간
광범위의 머리를 향해서 총알이 날아들었지. 그 자리에서 즉사. 수많은 희생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희생자가 있었는데 효도 국민학교 4학년 전재수. 재수는 동네 친구들하고 마을 동산 풀밭에서 미끄럼을 타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신나게 내려와갖고 다시 타기 위해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남게 숨을 곳을 찾아갖고 막 뛰어가는데 햇빛상 고무신이 벗겨져 버렸어요. 요 고무신은 엄니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인데 애지중지 아끼던 고무신을 그냥 놓고 갈 수 없었던 재수는 그 고무신을 주기 위해서 돌아서는 순간 탕! 무려 6발의 총탄이 재수의 가슴과 배에 박혀서 죽어버렸구만이라. 재수가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큰형이 제일 먼저 뛰어왔는데 와서 본 게 재수는 엎어져 있고 등에는 별다른 상처가 안 보이게 좀 다쳐서 쓰러져 있는갑다 싶어갖고 요라고 들쳐서 딱 앞을 본 게 시선이 가슴과 배 요 앞이 싹 다 없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형은 바로 기절해버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그 처참한 모습을 가족들은 못 보게 하고 재수를 수습해서 항아리에 담아갖고 집 근처에다 묻었답니다. 애들이 죽으면은 항아리에 담아서 묻는다잖아요. 그러고 묻은 지 닷새 후 5월 29일 계엄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체를 가져와. 묻었는데요. 무덤을 파서 가져와. 그런데 다시 그 무덤을 파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재수를 꺼내서 관에 넣고 그 관을 경운기에 싣고 개없는 놈들에게 생떼 같은 자식이 죽은 것도 짱이 무너지는데 그 자식을 경운기에 싣고 그 자식을 죽인 놈들에게 가는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을 게라. 재수야, 네가 왜 군인들 중요하다냐? 아니, 그깟 고무신이 뭐라고 그냥 놓고 도망치지. 재수야, 나는 네 없이 못 산다. 아가, 내가
왕리는 가슴에 사무치는 한을 담고 사시다가 재수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만에 결국 아들을 만나러 가셨구만요. 1969년생 전재수. 지금 살아있으면 55. 당시 나이 11살. 쟤는 그때 8살이구만요. 전재수는 저의 형이구만이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살아있으니 사는 건가 살고자 사는 건가. 투비 올라 투비 패스트.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아도 참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밀려드는 재앙을 온 힘으로 막아 싸워 물리칠 것인가. 죽어 잠들다 그것뿐이겠지. 잠이 들어 만사가 끝나 육체가 받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건 생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잠이 든다. 잠이 들면 별들의 꿈을 꿀 테지. 이승의 번뇌를 벗어나 영혼의 잠이 든다면 그땐 또 어떤 꿈을 꿀 것인지. 이것이 또 망설임을 준다. 특조위가 내분으로 조사 시작조차 못하고 있을 때 정부는 난데없이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인 해수부를 특조위에 투입한다는 건 정부가 조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였습니다. 게다가 해수부는 배 보상안을 발표하며 우리들의 진심을 또 한 번 왜곡했습니다. 저가 이런 나라에서 내 새끼를 낳고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통령 있으면 나와! 대통령 있으면 나와! 내 새끼 살려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10년 동안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동거차도에서, 백목항에서, 안산에서, 광원광장에서, 시청광장에서, 안국동 광장에서, 마로니 촛불 광장에서, 인천해경청에서, 서해청에서,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10년) 전 떠났던 아이의 수학여행길에 왜라고 하는 그 한 글자를 찾기 위해 그렇게 그 아버지 곁에는 늘 분신처럼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카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카메라. 그렇지만 밤하늘의 별들은 그 카메라를 지켜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그 아버지 카메라는 늘 소리 찍는 것을 좋아하지요. 여러분들, 백목항 등대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밤하늘에 별빛이 내려지는 그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가 포말이 되어서 깨어지는 그 아픈 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10년 전 국가는 그 올라탔던 배 아이들한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였습니다. 그 딸과 통화하던 아버지는 그것을 믿고 백목항을 갖고 15일 만에 사녀일남인 넷째 딸 아이를 만났는데 국가수 팀장이 그럽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얼굴이 없는데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광주 예당극장에 별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오늘 이곳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떠나가는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독채 하늘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겉은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그것이 어둠에도 진돗길로 제주길로 바람에 꽃을 맡겨 물결
저기 멀리 떠나가는데 사삼을 지나 대구 지하철에서 오송 지하도에서 304분의 영역이 잡는 맹골도를 기억하시고 이태원 참사에 쓰러졌던 우리의 미래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너를 두고 간다는 아픈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 할 것 없는 저 무역의 땅을 찾아 가는 가는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꾸밈없이 홀로 떠나가는데 바람 속 어둠에 젖어서 밀려 바람 속 파도 속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고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112 신고사건 처리표. 저녁 8시 33분 인파가 너무 몰려 길바닥에 쓰러지고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긴박한 신고가 하달립니다. 파출소는 경찰관이 배치됐다고 알려주고 종결했다고 적었습니다. 20분 뒤 압사당하고 있다. 거듭된 신고에도 똑같이 조치했습니다. 사람이 몰려 위험하다는 신고 11건 중 7건에 대해 안내 종결로 기록했는데 이 기록조차 허위로 오심되는 겁니다. 그나마 출동한 4건의 조치도 엉뚱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며 112 신고에 코드 제로를 부여한 9시 이후에도 파출소 옥상에 있던 손병주 용산서 상황실장은 도로를 확보하라,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라고 5차례나 반복해 지시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인파 밀집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며 현장을 확인하라고 한 번만 무전을 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10시 19분 4초간 현장 비명소리가 무전망으로 전파됐고 이후 16분간 1초, 5초, 길게는 최대 7초까지 비명소리가 10차례 무전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용산서 지휘부와 형사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무전속 비명을 못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같이 있었던 운전기사는 악하는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파악된 10시 32분 바로 기동대 동원이 결정됐다면 15분 뒤 10시 47분에는 기동대가 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해달라는 마지막 119 신고는 이보다 늦은 11시 1분 신고자는 구출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그들의 근육을 유지할 것입니다. 야, 이태원은 국가 소행이다, 국가 소행! 오전 10시 29분이 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희생자 159명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 2명이 특별법 제정의 속도를 내달라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눈 내린 바닥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이마와 무릎에 눈이 묻어납니다. 우리들이 주요에 떨므로써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꼭 확인을 해서 국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로 떨어진 매서운 추위에도 kum소리와 함께 차디찬 바닥에 얼굴을 숙입니다. 특별법 공포를 염원하는 유가족들의 절은 날이 밝도록 밤새 릴레이로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9명을 기리는 뜻으로 15,900배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22,000배를 그래서 아이를 맹세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 정부를 사실 기대를 안 합니다. 처음에 12구 사태가 났을 때는 이놈들이 이상한 애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일련의 것들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저희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느낄 때까지 끝까지 그냥 싸울 거예요. 아들이 가슴에 묻고 사실의 머리를 감고 있는 이 효기님의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님은 또 오열하고 있습니다. 자,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데이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소방서에서는 회의를 하고도 왜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6시 34분 이후 10배 이상 신고 전화가 있었고 이를 코드 제로로 판단하여 출동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가지도 않고 처리 완료로 보고하고 끝냈습니다. 10시 34분 사고 발생 이후에는 용산경찰서장은 차에서 우전으로 비명소리가 들리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이후에나 출동하여서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청춘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도권 부모님들은 아이를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서 찾았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 실종 신고를 먼저 하라고 해서 신고하러 갔다 오니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서울, 경기, 인천의 장례식장에 흩어놓았고 어디로 보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모른다고 하고 이날 내내 수도권의 장례식장을 다 뒤져서 아이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찾는 새벽은 가족들에게 생지옥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저는 31살 효균이의 마지막 시간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들 영정이 놓인 빈소에서 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가까운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효균이를 영웅이라 불렀어요. 효균이가 반장일 때 일진애가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혔거든요. 어느 날 빵 셔틀을 시키는 것을 본 효균이가 일진 얼굴에 돈을 집어 던지며 네 손으로 직접 사 먹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일진애가 효균이에게 주먹을 날렸고 효균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싸운 두 사람을 모두 혼내면서도 돌아가는 효균이를 토닥이며 웃어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교실로 돌아온 효균이에게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저도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 방황을 많이 했는데 실은 효균이 아니었으면 나쁜 짓이나 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저희는 요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급식비가 없는 친구를 걱정하는 듯 아들이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았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운동이 좋아 고등학교 때 축구팀을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것도 힘이 약한 애들을 일부러 가입시켜 나쁜 애들부터 보호했다는 게 아들 친구의 설명이었고 저희는 먼저 떠난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왜 하늘은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일찍 데려갔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저희 부부는 내장산에 갔습니다. 온 산에 물들인 단풍을 보며 더없이 행복하고 좋은 날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저희 부부는 TV에서 이태원 소식을 접했습니다. 취업 후 서울로 독립한 효빈이가 잠깐 떠올랐지만 이태원에 갔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효빈이 할아버지께서 효빈이 전화를 용산 경찰서에서 받는다라는 연락을 받으면서 저희에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저는 얼마 후 아들이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다는 말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죽었을까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때까지 저희는 아들이 다쳤을 거라 믿고 병간호를 위한 이런저런 짐을 챙기는데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에게 전화를 해보라며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태원에 갔다가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 있다는데 다친 것 같아요. 지금 짐 싸서 올라가면 될까요? 아드님이 사망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 살던 효빈이 동생은 형이 다쳐서 입원한 줄만 알았고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이 가장 먼저 영안실에 효빈이를 마주했고 저는 둘째 전화를 받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빠 빨리 와. 무서워. 하루아침에 유족이 돼버린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효빈이를 고향 전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와야 효빈이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절차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물었죠.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붙인다고 발표했었는데 그게 다 허상이었습니다. 나와 있는 공무원들 모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오늘은 어렵겠다는 안내를 받고 숙소로 이동해 있는데 새벽 1시가 넘어 이번엔 검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압사라고 발표했는데 무슨 부검이냐 항의했습니다. 그제서야 서류 절차를 밟겠더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다른 유족 중에 검사 전화에 위협감을 느껴 부검을 허락한 분도 계셨습니다. 효빈이 장례 후 저희는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밥을 먹으면 몸이 거부했고 일상에선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유중 멍하니 있다가 주유기가 꽂힌 채로 차를 출발하였고 이후 한동안 운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울면 이웃의 피해가 갈까 싶어 저희 부부는 매일 천변을 걸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윤경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 나는 네, 여러분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보셨습니다. 그 중에는 학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도 있었고 수많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국가, 도대체 국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출범하자마자 공식적으로는 3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8만 명 이상이라고 수많은 희생이 따른 4.3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놓치지 않았고 수많은 투쟁이 겹쳐지며 마침내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60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우리가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용산 참사가 그랬고 제주 해군기지 투쟁 과정 자체가 그랬고 결정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그랬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의 꿈을 안고 배에 올랐던 단원고 학생들 그리고 승객들 304명이나 되는 고귀한 생명이 병풍도 앞바다에서 304개의 역사가 차가운 바닷물에 가라앉았죠. 우리는 그 사건에 완전한 진실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태원 참사로 돌아왔죠. 159명의 젊은 생명이 살려달라, 아프다,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른 채 압사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200명에 가까운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사죄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진실규명은 멀기만 합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무엇인가?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만들 수 있는가?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는 세상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2부 순서고요. 감천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 모두가 진실을 알 때 감천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이 조금이라도 그 감천의 길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를 위한 소통의 자리인데요. 이 연극의 출연자분들을 모시고 관객분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출연자분들을 앞으로 모실 텐데요. 큰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주십니다. 네, 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 사회 순서를 맡은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올라온 고건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일요일에 어려운 시간 내셔갖고 연극을 봐주신 분들도 가슴속에 하실 말씀과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약속된 시간들이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꼭 이렇게 질문이나 소감을 짧게라도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먼저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질문을 해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이 없으면 좋습니다. 짧게 끝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없으실까요? 예. 예,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묘수에 살고 있는 성미영입니다. 네네, 지금 울렸어요. 지금 좀 그런데 사상은 우리 현대사에서 사상 나오는데 여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게 어떻게 될까 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진행 중에 말씀을 드렸어야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순도 제주도 4.3과 연관된 사건이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도저히 국민을 해치라는 명령에 불복해서 일어났던 항쟁에 가까운 일이었죠. 근데 여전히 그걸 반란 사건으로 아직도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강주에 살고요. 주옥희라고 합니다.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근데 4.3하고 5.18은 읽는데 세월호 책은 아직 못 읽었어요. 너무 현실이어서 끝까지 힘내시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딱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예. 네, 연극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연극을 보고 리뷰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정식 평론가는 아니고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산한설주가 어떤 연극인지 전혀 정보 없이 제목만 알고 왔는데 이제 리뷰를 이제 돌아가서 쓸 건데요. 너무 편파적으로 제가 문장을 쓰게 될까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보아왔던 연극과는 굉장히 다른 형식, 되게 너무 진실된 연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최대한 잘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듭 GV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다는 점, 한 분 더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 스타 수녀의 고경 나타날 수녀라고 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다 아는 사건이고 슬픈 일인데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너무나 바쁜 일정이지만 그리고 슬픈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끝까지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관객들의 질문과 이렇게 감상을 받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출연자분들도 실제 유가족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모든 참가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더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참여하는 배우지만 무대 뒤에서 오늘 아버님 두 분의 말씀을 듣는데 노래가 하나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내 소감으로 해야겠다 하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진상규명. 제가 노래가 끝나면 노래 겁나게 짧습니다. 자, 제가 기억하라 맞서라 하면 여러분들 진상규명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가보겠습니다. 기억하라 맞서라 진상규명. 감사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는 국가 부재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불행한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유가족들은 여기 오신 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연대하여 진상규명을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에서 오셔서 아쉬운 마음 감사드립니다. 길게 말씀 못하시는 그 속마음이 다 전달되어서 다음에 여수에서 한번 하시면 그때 저희들하고 같이 공연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할 일 없어서 오신 분들 없잖아요. 이 귀한 시간.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의 모습이 현실인데 함께 이렇게 비 맞으며 눈 맞으며 바람 맞으며 이곳까지 이렇게 발걸음해 주신 그 없는 시간 쪼갠 그 시간만큼 모든 참사의 아이들은 이 땅에 안전한 별로 반드시 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걸음해 주신 발걸음 걸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로 5.18 민중항쟁으로 이제 44주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이제 주간인데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겠고요. 오늘 공연을 통해서 5.18에 대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어떤 책임감들이 가장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함께 그리고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과 다 같이 함께 가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상은 아직도 왜곡되어지고 편애하고 끝나지 않게 진행 중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국가가 왜 국민의 소중한 생명들과 정말 아직 꽃도 피워주지 못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옆에 우리 유가족님, 우리 부모님들 신음을 전폐하고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이 순간들을 기억하지 말고 진상 규명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만나면 또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자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어떠한 질곡과 왜곡에도 맞설 수 있고 반드시 진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억의 힘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의 기억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가 엄청